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 지역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또 3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보다 또 늘어나서 343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293명이나 되고요. 해외 유입 사례 역시도 많은 편입니다. 50명 가까이, 50명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107명이라는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조만간 300~400명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현 상황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200명이 넘어서 3~4주 후에 300~40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번 주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100명이 넘었고 전체적으로 343명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의 300명 가까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가 전 적어서 훨씬 적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태라면 일주 간격으로 더블링, 트리플링해서 거의 수백 명 이상 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난번과 달리 2월, 5월, 8월처럼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확진자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거리두기를 상향시켜서 우리가 모임이나 그런 걸 자제를 해서 접촉을 막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은 오늘부터는 서울하고 경기, 광주 지역은 1.5단계로 상향이 되는데 바로 2단계로 갔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1.5단계가 되게 되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약간 거리두기, 간격두기, 카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시면 오늘부터라도 실행이 되겠지만 되더라도 거의 업주들 측이나 이용자 측에서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침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처럼 2단계 이상으로 해서 카페는 포장만 된다든지 식당은 9시 이후에 영업이 안 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모임을 자제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도 분명히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이 상태로 가다가 주말에 300~400명이 훨씬 넘게 되면 그다음에 또 2단계로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훨씬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효과는 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힘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이 좀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를 고비로 정부 당국에서는 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절이 될지 그러니까 사실 거리두기 상향이 경제적인 측면의 타격은 있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끌게 되면 더 많은 타격을 오히려.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단계로 새롭게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 이후에 1단계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상황이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5단계가 시행이 됐는데 바로 2단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1단계, 1.5단계, 2단계 이 사이의 격차에서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방역 효과나 이런 대책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1단계로 완화를 할 때 조금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겨울이 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때도 사실은 100명 이야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1단계로 바로 내리는 것보다 사실 1.5단계로 내려서 상황을 보지 상향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방역 수칙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1.5단계에서는 우리가 카페나 식당을 갔는데 바로 옆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앉으면 안 되지만 자리가 없으면 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조금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는지 여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환자가 이제 조금 줄었었거든요. 예. 줄었기 예. 때문에 여유가 있다가 이 중환자라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늘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자가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에 의해서 가정에서 감염이 되면 가정의 부모님들이 고령자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환자로
의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 확산세가 높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된 거지 요양원 요양원에서 많이 생겨서 그런 건 꼭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100개 정도, 119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고 예. 특히 지방은 굉장히 중환자 병상이 적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서울에서도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가 왔을 때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특별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나면 중환자 수도 늘어나기까지는 시차가 한 일주일 정도는 네, 있기 그 정도 때문에. 걸리죠. 그러니까 예. 확진자 수가 늘면 중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평행으로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마스크 착용이나 일상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언제쯤 저희가 좀 나타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겁니까? 보통 이제 잠복기가 평균 4일에서 5일이죠. 그리고 네. 한 2주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다음 주 말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에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마스크만 써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모임이나 그런 걸 안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역이 지침이 돼야지 우리가 좀 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2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경남 하동에는 이틀 새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10명 발생했고 교사들의 감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자들, 확진자 학생들도 수능을 이상 없이 볼 수 있게끔 조치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이러려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확진자에 대해서는 입원한 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을 통해서 수험을 볼게 하고 예.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따로 이제 교실을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처럼 많이 늘기 전에 사실은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 동안에 수능 전날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감염이 될지가 문제고 또 교사분들도 감염이 되면 감독 간의 문제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준비를 철저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시험을 못 보는 수능생도 분명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에 모두가 경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또 심하게 병을 앓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염 사례를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뭐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 철원에서 보니까 생후 8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포함해서 일가족 4명이 확진됐고 그 쌍둥이 자매를 돌봐주기 위해서 왔던 주민 2명도 확진된 상황입니다. 이 사례 이외에도 철원에서 지금 뭐 김장을 하려고 모였던 그 가족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요양원 뭐 이런까지도 전파된 이런 상황인데 철원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제 뭐 전파에 또 전파를 거듭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네, 다양하게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철원 지역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이 철원 지역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서 한 번에 나오는 거지 N차 감염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되니까 결국 요양원 쪽으로 취약계층으로 감염이 되죠. 그리고 전남대병원이랑 유사한 경우인데 N차 감염이 며칠 사이에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염이 돼 있다가 검사를 하니까 같이 나오는 이런 식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폭넓게 이 철원 지역을 전부 다 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검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검사를 도입을 해서라도 예. 전체적으로 넓게 검사를 하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 확진자가 나온 그 건물이나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 반경을 전체를 검사를 해서 조기에 찾아내고 조기에 격리하는 것이 확산의 가장 기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역량으로는 전체를 그렇게 많은 범위를 다 검사를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좀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하는 건 좀 부담이 있죠.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효과가 좋은 민감도가 좋은 신속 검사를 도입을 해서 신속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로 PCR 검사를 다시 재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검사 결과도 나올 수 있고 폭넓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처음에 음대에서 나왔는데 공대 쪽에서도 지금 나와서 둘을 합치면 11명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젊은이들의 확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젊은이들의 확진이 위험한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이제 학교도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동아리 수업, 모든 걸 다 하게 되었죠.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증상이 없이 사회활동 반경이 넓어서 지금 네. 감염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고리가 결국 가족의 감염이 되고 가족의 부모님이 감염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학에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음대였고 지금은 공대. 그러니까 이 경우도 부분적으로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음대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왔다면 연대 전체생을 다 한 번에 검사를 했다면 조금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많은 확산세를 조금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앞서 짚어봤던 그 강원 철원 지역 사례 그리고 이번 연대 신촌 캠퍼스 사례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신속 진단 키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떤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를 찾기는 어렵죠. 예. 검사를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이제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연대생이라면 저 같으면 한번 검사를 받아볼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철저하게 모임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마스크 착용.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본인의 감염력이 없어지게 되면 타인의 전파는 안 되겠지만 예. 가족 내 감염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게 코로나19 백신인데 어제 또 백신에 대한 뜨거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죠. 모더나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도 최종 임상 결과가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20일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해서 연내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중간 결과 때는 사실은 근거를 따로 제출하지가 않아서 약간 의구심을 자아냈었는데 이번 최종 결과 발표할 때는 근거 자료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고는 했는데 아직 그 동료 검토라든지 논문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뭐 파이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초기 중간 발표 90%보다 95%가 나왔죠. 더 늘어났네요. 170명이 감염됐는데 162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위약군에서 나왔고 8명이 백신을 맞은 군에서 네. 나왔고 중증도 9명은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군에서 중증으로 갔고 1명만 백신을 맞은 군에서 나왔고 그리고 65세 고령자층에서도 94%의 그런 예방률을 나타낸 것도 있고요. 그 파이자 연구에는 43,000명이 등록이 됐었는데 이렇게 인종별로 전부 다 같이 여러 군을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한테나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뭐 두통이나 약간 피곤함 정도가 한 2, 3% 정도밖에 나오지 예.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그런 뭐 초저온냉도의 운반 수송에 대해서도 파이자 측에는 자기들의 발달된 기술로 충분히 전 세계에 다 수송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파이자나 이 모더나 두 mRNA 백신이 굉장히 지금 예방률이 좋게 나와서 앞으로 차후에 나올 백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고령층에서도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고령자한테는 젊은 층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예방률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독감 백신은 우리가 사백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이는 그 사멸된 균을 넣는 건데 이 mRNA 백신은 유전자 물질을 넣어서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제 항체랑 그다음에 면역 세포를 같이 형성을 하는 그런 조금 다른 새로운 방식의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걸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손에는 언제 들어오냐가 사실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그렇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 사실은 두 회사가 아무리 만들더라도 지금 뭐 5천만 명 정도분 그 정도 도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이 합해서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이나 미국 선제 구매를 한 곳에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될 거고 내년 3, 4월이 돼야지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국내는 아마 구매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은 조만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른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데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는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코로나 백신 지금 예방률이 9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지금 이런 거라고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 뭐 효능 여기에서의 또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접종을 했을 때 그 효과를 보려면 좀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이제 거의 3만 명, 4만 4천 명 이 많은 인원을 전 세계적인 이제 그래서 고른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5천 명 이상의 그런 기저질환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크게 걱정은 임상 3상이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이 항체가 형성이 되면 이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다. 뭐 이런 발표도 포함이 돼 있었네요. 어떻습니까? 항체 기간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고요. 파이저 같은 경우는 그때 예. 항체 자체가 지속되는 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발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항체와 다르게 면역세포, 기억세포는 더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코백스라는 네. 것을 만들어서 거기도 가입을 한 국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이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한 백신 공급 우리나라에서의 수급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백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급은 좀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코백스에 우리나라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아마 지원을 해주겠지만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더라도 극소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코로나19하고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건보가 되면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한 8, 9만 원 정도니까 소비자는 20%니까 우리 독감 신속 진단 시태가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예. 그 정도에서 우리가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검사 인원이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열이 나게 되면 무조건 선별 진료소를 거쳐서 진료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면 고열이 나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나 진료를 오는 사람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곳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나 독감이 확인이 된 다음에 진료를 받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숨은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단시간에 환자들이 좀 몰려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시선들도 일각에서는 있던데 교수님 말씀 종합을 해보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검사가 건강보험 지원이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는다면 스스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훨씬 저는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력을 더 지원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진단 도구 FDA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자가 검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을 하기 힘든 일인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 이 실효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미국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병원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가 검사를 하게 해서 젊은 층에서 본인이 확진이 되면 활동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훨씬 효과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가 검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검사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사고 임신 시약처럼 테스트를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이런 학교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엔 사실은 그곳에서 검사를 해서 나오면 바로 병원에 이제 정말 PCR 검사를 받으러 오게 되면 사실은 1차 스크린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독감 검사 같은 경우도 해외에는 사실 살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거를 집에서 검사를 해서 내가 독감이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PCR 검사보다 약간의 유효성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차이가 없고 스크린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